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끝으로 주요 정당들이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여야가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에 첫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치 양극화의 해법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윤정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정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국혁신당도 한 달 전에 전당대회를 마쳤고 이제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3명의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꾸려졌는데요. 유일하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바로 호남 출신 여성인 조윤정 최고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지 이제 딱 2주,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네, 처음 맞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신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생소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네, 네. 그걸 좀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지난 2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강행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 날 처음에 그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수, 금 지금 서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4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자동 눈이 떠져서 5시 38분 첫 KTX를 타고 또 저기서 제가 공개회의에 발표할 내용들을 직접 다 글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사안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안 가는 날에는 광주에 와서 지역민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아주 바쁠 때는 전화 통화로 해서 각 직능별로 이렇게 상황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그 당사를 방문을 했어요. 당사 방문하고 또 12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다 만나 뵙고 싶었으나 또 스케줄이 안 맞더라고요.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6분 정도를 만나서 함께 차담회도 가지고 전반적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주는 8.15 광복절이 있어서 이제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8월 14일은 국회하고 시민단체 한 1000여 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선언을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했고 15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8시 반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정부 그 대일 굴종외교 관련 저희 기자회견을 했고요. 끝나고 바로 10시에 또 광복회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서 감동도 많이 받고 울컥한 시간을 보내고 딱 나왔는데 또 윤정부에서 또 따로 행사를 했잖아요. 메시지가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첫 번째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제가 두 번째로 낭독을 했습니다. 어제도 서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제는 제가 광산구의 월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인 마을 그분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 목소리를 대변을 좀 했고 광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민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그 민생 사안이나 경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관심 가지고 메시지를 내려고 합니다. 내일도 새벽에 올라갑니다. 네. 바쁘게 보내신 보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을까? 어느 지역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이 바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 의원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또 호기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기성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조 의원님만의 어떤 기성정치인들과의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주부이고 가족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박사 수료까지 하고 현장에서 대중 강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을 만났죠. 초, 중, 고, 뭐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전국 규모의 북 콘서트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을 때는 한 250분을 모시고 김대중 자서전 같은 경우는 북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 또 시사적인 부분들 뭐 인구 문제라든지 김대중 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토론 사회자나 패널로도 나가서 활동을 했었고 또 신문 지역지 신문 두 군데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력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중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는 SNS에서 요즘에는 그거를 정치 인플루언서 내지는 소셜 칼럼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9년간 꾸준히 그 사람을 살리는 말과 글 그리고 시선이라는 그 큰 주제로 가지고 글을 써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제 글을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치인분들도 제 글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해주시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 과거에 정치 야당 생활을 하실 때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사상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스피커 약한 데에서 광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 30명 모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를 가 있냐 하면 핸드폰 안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서 SNS를 통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어서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좀 알아봐 주신 것 같고, 제가 글쎄요, 기성 정치인하고 기성 정치인하고 차이점, 강점이라면 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공감력은 확실히 제가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상담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상담을 잘하고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어떤 학생들은 검정고시도 따게 하고 그래서 대학도 가게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조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제가 많이 공부가 되고 공감력이 키워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왜 그럼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제 글을 이렇게 많이 잘 읽어주실까 이제 그걸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 대표의 글은 길어도 다 읽어진다. 그리고 콕콕 박힌다. 글이 이제 그 비결은 저는 글을 쉽게 씁니다. 그게 저의 좀 차별화된 부분 같고 또 세 번째는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사람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지금도 5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줌으로 요즘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룹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고 토요일 아침에도 전국에 시사 토론을 하고 싶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하고 있고 또 정치 고관여층이 함께하는 정치인이나 뭐 관련 교수님이나 하는 그런 또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보면 광주 사람은 저 혼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근 그 이력을 또 보면 좀 독특한 것들이 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소문이 나버렸나요? 네. 그 사이에 뭐 어떤 일들이 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날짜도 정했어요. 3월 1일 날 그거를 결정을 하고 탈당하고 바로 입당을 평당원으로 했는데요. 광주 지역에 사신 분들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있죠. 저도 민주당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민주당에 전부 계세요. 조국혁신당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더 매력이 있는 정당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칼럼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정치 효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거 때가 되면은 진짜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실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기업으로 따지자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똘똘한 스타트업 하나가 나라를 살릴 것 같은 느낌?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고. 그래서 하게 됐고,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 마음의 소리를 좀 듣는다고 할까요? 나하고 어떤 이득이 있고 친하고 이거보다는 진짜 필요한가? 그리고 그 마음이 가면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잘한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비교를 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첫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면 참 국민 앞에서 정직한 정당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순수하게 뜨거운 정당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또 세 번째는 굉장히 솔직한 정당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추진하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할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님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행보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지지자분들 또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 안에서 조윤정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역할,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도 처음에 왜 저에게 평범한 시민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워낙 조국 대표님도 바쁘시고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공개 그 발표 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신인을 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정치권 밖에서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원했고 또 조국 혁신당 그 창당 저는 조용히 혼자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나중에 알았고 저에게 이제 물었을 때 함께 할 뜻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제가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광주의 민심을 잘 대변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남녀 안배, 지역 안배가 있어서 저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공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내주길 바래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대표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을 대표하기도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절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에 직접 몸담고 있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소리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그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윤정 최고위원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도부시니까 네. 앞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루어 나갈 행보에 대해서 그 어느 분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계실 텐데 네. 당장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었던 조국 혁신당이 과연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 가늠자가 될 게 바로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지금 전남 지역에서 두 곳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곡성 군수선거 그리고 영광 군수선거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인데 자, 이 당내에서는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1년 10개월 뒤에 또 그 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동원해서 열심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민들 제가 우리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민심의 바로미터를 어디서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저희 많이 나온 거는 택시 기사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많이 나오긴 네. 하는데요. 네. 저는 미용실에 가면 제 동네 미용실을 다니는데 정말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느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한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의 민심을 조국 혁신당은 다 읽고 또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 활동을 할 것이고 또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앞으로 조국 대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차세대 DJ를 키우는 그런 인물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게 헛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9일, 30일은 워크숍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영광에.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할 거고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잘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 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 밝혀진 바고요.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29일, 30일 또 영광에서 또 워크숍을 갔는데 이 바로 영광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당력을 집중한다라고 하지만 선거에서 그것도 지방선거, 군수선거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물 경쟁력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뭐 바람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 선거,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는 인물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자분들은 꽤나 있는 걸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후보에게 공천을 줄 것인지 어떤 후보 기준으로 후보를 거를 것인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인물을 보는 어떤 조국혁신당은 이런 인물을 보는구나라는 평가가 될 테니까요. 어떤 면을 중요하게 보고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남 지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치인들, 지역이나 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 수준에 못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심에 합당한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던 게 저도 참 공감이 갔던 게 있는데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법하고 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메시지 내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관성화된 잘못된 정치 어떤 그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판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자리 꿰차고 앉아서 이제 권위의식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정치인의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 시민의 아픔, 고통,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이해를 하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은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영광 지역이나 곡성 지역이나 이 민주당에서는 이 호남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두 곳 모두 기존에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던 곳이고 또 이 전남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되면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호적이고 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또 끈끈한 연대를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서로 유지하고 천명해 왔지만 정작 이 선거에서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에게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좀 비판적인 상대로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각도 갖게 될 텐데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이번 선거에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곳 다 조국혁신당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이 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건데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저희가 진심을 다한다면 저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호남 지역은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행복한 고민을 저희가 드리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로서의 의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민주당과 정말 인물로 그리고 저희 그 당의 색깔과 당의 그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선의 경쟁을 해서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좋은 사람이 선택이 돼서 그래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호남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조국혁신당입니다. 네, 호남 지역민들 유권자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권한을 드리겠다. 그리고 또 행복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서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과 내용들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만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이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라도 이 교섭단체, 그러니까 제3의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방금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표면적인 언론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면 물밑에서 다른 야당들이나 혹은 국회에 있는 다른 제 정당들과 이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성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 청원이 어제 5만 명을 넘겨서서 그 충족 요건이 달성이 됐습니다. 국회가 양당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사실 국민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제3 교섭단체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반에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 부반장이 전부 다 모든 혜택, 모든 상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피해는 결국 그 반의 학생들, 그리고 후배들, 그리고 그 학교, 그 지역사회, 그 나라, 그 국민이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 개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선택보다는 더 큰 대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어제 알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여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석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역시 참 정치인이구나 저는 또 느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10석이 보통 기준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래도 20석이었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야 되지 않냐도 그런 말씀을 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박정희 정권 이전에 10석이었다가 유신 잘 잘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20석을 올린 이후에 못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성화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일반 시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더 홍보를 해서라도 알리고, 또 맨투맨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3의 교섭단체가 생기면, 우리 국회에 생기면 지금의 그 국회와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궁금함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60가지 이상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데에서 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됐을 때 훨씬 시민이 느끼기에도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것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알려져서 좀 변화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에 이번에 그 좀 광복절과 관련된 행사들이 좀 파편화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본의 사도광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역사관이 있긴 할까? 역사 왜곡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극우 유튜브를 너무 추종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지도자가 어떻게 저런 인물들을 다 배치를 할까. 밀정을 임명한 사람이 밀정이다. 저희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그에 대한 거부적이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답답해하고 화가 날 정도의 그런 민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3.1절 행사에서도 그렇고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그렇고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하는 멘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일본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굴종 외교, 재롱 떠는 외교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를 모른다면 그거는 무능이고 무지고요. 아는데도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윤석열 정부와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당이 각을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게 네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이제 뭐 부정적인 인식도 혹은 우려, 이제 뭐 패배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검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거부하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될 건데 결국 그 민심은 그 옳은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본인의 가족 관련된 걸 거부를 계속했을 때 그 후과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그 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탄추위라고 하는데요. 각 12분의 국회의원이 각각 그 주제별로 해서 그것을 제보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정말 탄추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심을 좀 보십시오. 민심을 읽으십시오. 민심을 좀 들으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심을 물이라고 하면 그 지도자를 배라고 했을 때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배를 띄울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국민 무서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윤정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을지훈련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논란과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친일 논란에 이어 북풍몰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검, 경, 군을 동원해서 싹 다 잡아들이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냉소에서부터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 이주한 것 같다는 극단적인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 다녀오신 것 같은데 국무부 인터내셔널 비지터 리더십 프로그램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이렇게 또 영어로까지. 아 영어로 써있길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겠죠. 네. 미 국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국의 이제 나름 네. 리더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네. 뭐 교육하고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DJ 대통령께서도 네. 과거에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요. 며칠이나 갔다 오신 거예요? 이번에 한 3주가량 다녀왔습니다. 꽤 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다녀왔던 이유가 네. 이번 프로그램이 이제 19개국, 전 세계 19개국에서 네. 한 명씩 젊은 정치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네. 구성이었습니다. 18개 국가의 젊은 정치 지도자들을 네. 한 번에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미국과의 네트워크나 뭐 미국 제도를 네. 배우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정말 다양한 국가의 젊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뭐 어떤 나라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뭐 독일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 대체로
부르키나파소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국가, 뭐 이라크, 파키스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뭐 멕시코, 네. 뭐 브라질, 뭐 굉장히 다양한 뭐 남아공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님 혼자 가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선 저 혼자 갔었고요. 어떻게 근데 뽑히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각국의 미국 대사관이 음. 선정을 하는 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저는 이게 뭐 좀 길어집니다만은 네. 저는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뭉클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면 약간 막장 일일 드라마 같을 때들도 있고 그냥 말장난할 때도 네. 있고 저도 거기에 많이 참여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화나 산업화가 진척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정말 과거의 YSDJ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본인의 국가에서 내가 야당 이 활동을 나라를 하면서 구해야 된다 뭐 그렇죠. 그런 그래서 실제 본인이 신체적인 위해를 입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동료들이 며칠 전에 체포됐다 하는 친구도 있고 본인의 국가를 걱정하면서 막 울어요. 저희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 뜨겁게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일단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사관에서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콕 집어서 본국에 보고하는 정치인까지는 되셨네요. 일단 아니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을지훈련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유민주 체제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뭐 전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 적극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말씀을 왜 대통령께서 지금 시기에 강조를 하실까? 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결국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네. 최근에 건국절 논란 등과 같은 네.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이 굉장히 지금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는 뭐 어떤 국가인가요? 뭐 지지율, 뭐 역사 논란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네.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내지는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네. 반대한민국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치시키면서 마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네.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반헌법적인 것이죠.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여러 정치적인 네.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고 네. 대통령께서 그런 네. 자유를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언급했는데 이번엔 반국가 세력. 뭔가 일련의 흐름이나 일관성 같은 게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이나 네.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강조하면 좋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소 빈약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미래 비전, 경제 정책, 뭐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네. 빈틈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빈틈들을 굉장히 강한 우리에게 반대하면 뭔가 반국가, 반자유, 반헌법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네.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것도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선상인 것 같은데 뭐 건국절 역사 논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유해한 논란이죠. 유해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나 에너지라는 게 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논란은 틀린 논란일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생산적인 공간을 오히려 잡아먹어요. 왜 독립기념관장이랑 광복회장을 적으로 만듭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해한 논란이다. 건국절 논란은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절 뭐 이런 논란 보면서 우리가 한미 수교 기준점을 1881년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뭐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2022년에 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수교 140주년 뭐 기념 행사도 했고 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정권 때 그 국권 상실 전에 체결된 대한제국 시절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 이거 너희 지금 유효하냐 물어와서 우리 대한제국 개성한 거 맞다 법적 동일체다 뭐 이러면서 그럼요. 이게 전두환 때도 없었던 논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 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근본 없는 논란이고요. 그리고 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보면 북한의 영토도 모두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이라고 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 남한 단독 정부의 영토 이외에 북한의 영토를 우리 헌법이 전부 영토로 보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냥 무의미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지역명을 붙여서 했는데 뭐 이 당시 정세를 잠깐 보면은 뭐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한성에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다 통합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걸 굳이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얘기를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반헌법 세력 네. 또 외세 침략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켜냈던 이 자유의 운동을 네.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거 한자 한자 의미를 담아서 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그 뭐 대통령이랑 엄청 친한 분이 절친이시죠. 대광초등학교 뭐 네. 중마고라 그러고 서울대 법대도 같이 다니셨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주변에 이상한 역사 인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뭐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중도 성향을 잃은 것 같다. 어리둥절하다. 돌아와라 윤석열.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네. 그래도 친구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6개월 차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력 구성이 조금 이상했구나.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치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고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메시지고 메시지가 반복되면 의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쓰고 뭐 김태효 차장 대표적인 네, 인물이죠.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중일마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왜 경질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본인이 동의하시거나 최소한 용인하니까 경질 안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던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뭐 현실 인식이나 역사 인식이 본래 본인이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저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끔찍한 혼종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들으시니까 쭉 보면 음. 친노셨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고 네, 네. 막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셨고 또 검찰총장 했을 때도 본인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인 것처럼 충성심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네. 수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분명히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 보면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일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친노 친문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특정 시점에는 네. 최소한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역사 인식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뉴라이트적인 성향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혼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네. 민주당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국민의힘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뭔가 정당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굳이 뭔가 이해를 하려다가 든자면은 대통령 주변에 네. 본인이 믿고 쓸 만한 충성심이 있는 참모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지금 틀어졌잖아요. 네, 이미 저는 틀어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고 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네. 대표가. 본인 이게 충성심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음. 뭐 로열티 있는 뭔가 신뢰관계가 있는 네. 동지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을 이념적인 극단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극단성이 있는 분들은 네. 그 이념을 쫓아가 주는 한도에서는 믿을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그 이념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따라가 주면 그 대통령의 일정 부분 충성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뉴라이트 이념을 키워주고 떠받들어 주면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약하면 부족한 어떤 동지들을 그런 식으로 이념적 극단화된 인물들로 채워넣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정권이 굴러가는 거라면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닌가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그리고 더 큰 문제로는 대통령의 비전 부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전은 없고 근데 뭐라도 해야 되겠고 지지율 콘크리트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인물들을 쓰고 본인의 지지층에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을 하면서 지지율이 20%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가까스로 막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국회에 화환이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근데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근하다 그거 봤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저도 재밌긴 하던데 네. 이재명은 95점, 왜 5점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이 보이면은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 뭐 이런 도 있고 대한민국 바다는 4개다, 동해, 서해, 남해, 이재명 사랑해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서병수 총장이 언급을 하면서 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오그라들긴 하네요. 그리고 뭐 예전에 보면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배우 차은우 씨보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의 아버지 논란도 있었고 지지자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탓할 네. 부분도 아니죠. 근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다리 차면 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죠. 당의 통합과 화합, 네. 조금 폭넓은 그런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당원들 일부겠지만은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유를 보낼 일이 뭐가 있나요? 아니죠. 요새는 친명과 친문 세력, 특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여러 어떤 네. 나름의 신경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 친명 내지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뭐 약간의 불만을 표시한 걸로 아마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나 인기가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거대했고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런 것들 보면 권력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기와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차오르지 않았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뭐 정봉주 전 의원처럼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네. 인기가 확 떨어지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아니 근데 달이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아직 덜 찬 거 아닌가요? 대통령까지 가고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죠. 네. 거대 정당, 음. 가장 큰 일당의 이제 뭐 정말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공천 과정에서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본인의 일극 체제로 과연 대선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건전한 견제 세력 네. 그리고 건강한 러닝메이트나 경쟁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잘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정당이라도 꼭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지금이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임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시는 거는 뭐 네.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주역의 항용 유회라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후회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대선 2년 전, 3년 전에 제일 잘 나가는 주자라고 꼽혔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한국 정치에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제 지난 대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네. 황교안 국무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한 대선 2, 3년 전 기준으로 보면 뭐 압도적인 1위 주자였을 겁니다. 네. 잘 못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만 봐도 이낙연 전 총리도 어마어마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1위 주자로서 피니시 라인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면서 꼴이 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거나 뭐 저주하려는 게 네, 아니고 네. 그 한국 정치에 이제 3년, 2, 3년을 버텨내는 주자가 드문 현실을 네.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